자,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엑스포의 세계로 날아가 봅니다. 렛츠 엑스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원의 백혜림 대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렛츠 엑스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나눠볼 얘기는요. 네. 엑스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월드 엑스포와 상징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네. 다르게 얘기하면 랜드마크라고도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린 수전공 엑스포처럼 전시관 자체가 엑스포의 상징물처럼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너도 나도 좀 더 멋있는 전시관을 짓겠노라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다들 월드 엑스포를 계기로 이를 기념하는 상징물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를 생각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긴 나라가 네. 바로 영국의 이웃 나라인 프랑스였는데요. 이 상징물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정말 유명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거 에펠탑입니다. 네. 그 유명한 에펠탑이 엑스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엑스포라는 행사의 스케일,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군요. 네. 지금도 에펠탑은 유일무이하잖아요. 네. 막 지어졌던 당시에도 엑스포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상징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펠탑은 이제 파리가 무려 4번째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설계안을 공모하게 되는데요. 네. 그 공모를 통해서 세워졌고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300m가 되는 철제탑 설계안을 제출해서 낙점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그 구축 비용에 설치 비용에 들어간 네. 비용만 해도 이제 600만에서 800만 프랑 그리고 당시 가치로 15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 가치로는 3,400만 달러가 넘는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네요. 네, 말씀하신 그 스케일이나 위상을 네. 이 달러만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초의 엑스포장 입구에 세워져서 대문 역할을 했던 이제 전망대 역할을 했던 에펠탑은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1900년도에는 에펠탑 전체를 전구로 치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유명세를 이제 거듭하면서 명실상부 프랑스 파리에 없어서는 안 될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 처음에는 흉물스럽다는 비판도 많았고 또 해체될 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당시 에펠탑 건축에 대해서는 네. 인근 주민들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저항이 특히 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인근 주민들은 유례 없던 이렇게 높은 이제 상징물, 기념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진 않을까. 무너질까 봐. 그렇죠. 네. 나한테 위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전성에 대한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저항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이 에펠탑의 설계안을 보고는 네. 이 철탑으로 짓는다는데 이 거대하고 흉측하다, 뭐 깡통 기둥 같기도 하다, 뭐 세장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우리 파리의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반대가 좀 강경했기 때문에 네. 에펠탑은 사실 최초에는 20년간 그러니까 1910년까지만 운영을 한 이후에 네. 철거를 약속하게 됩니다. 아 진짜요? 없어질 뻔한 거죠. 뻔했네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에펠탑이 막상 이제 다 세워지고 네. 엑스포 기간 중에만 해도 뭐 유료 입장객 수 돈 내고 입장한 사람들이죠.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네. 또 그 가치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인기 때문에 네. 이제 설계자이자 이제 이 에펠탑을 지은 구스타브 에펠이 단 5년 만에 에펠탑 건축비를 모두 회수했다고 와.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400만 네. 달러를 5년 만에 벌었다고 어마어마하네요. 생각을 하면 네.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인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에펠탑의 위상 때문에 이제 파리는 20세기 들어서 에펠탑의 영구 보존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우리가 에펠탑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또
여담으로는 사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했던 우리도 잘 아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소설가 모파상인데요. 이분은 이제 에펠탑 완공 이후에는 아예 에펠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왜요? 반대해놓고 그 이유가 네.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에펠탑밖에 없다는 거죠. 등자 밑이 어둡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에펠탑에서 종종 그를 볼 수 있었다는 아.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에펠탑이 엑스포 상징물의 전범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후 등장한 엑스포 상징물 에펠탑처럼 탑의 형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 또 오사카의 태양의 탑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꼽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대륙에는 이렇게 에펠탑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한번 바다 건너서 미국 땅에는 말씀하신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이 대표적인 엑스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니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나중에 만들어진 만큼 좀 더 발전한 형태의 전망대 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름에서도 약간 연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형태 자체가 마치 탑 위에 비행 접시가 딱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발사대를 연상케 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시대 배경을 조금 보면요. 1960년대였는데 미국과 소련이 소위 이제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62년 시애틀 엑스포가 열렸고요. 네. 그 엑스포의 주제 또한 우주 시대의 인류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주제를 좀 반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특이하게 스페이스 니들은 도시 이제 엑스포 관련된 이제 예산이 아니라 네. 민간 뭐 기업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반인, 그런 민간의 의지로 투자를 해서 건설이 되었다는 그런 특이점이 좀 있고 네. 엑스포 기간 중에 다 완공된 이후에 막 영국에서도 필립 왕자도 왔다 가고 이란의 왕과 왕비까지도 이런 국제적인 명사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네. 이 비행 접시 부분이 사실 회전하는 레스토랑 전망대이기 때문에 네.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엄청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대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와 보면 말씀하신 일본의 오사카 태양의 탑이 네. 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과 비교적 좀 가까운 시대에 지어졌어요.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때 지어졌고요. 상징구역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70m 높이 정도 되고 관람객들이 이제 탑 내부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오사카 엑스포의 주제였던 인류의 진보와 조화에 관련한 전시를 감상을 하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쭉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제 진화의 과정이에요. 지하에서는 이제 인간의 진화, 지상층에는 우리 현재의 모습, 우리 인류 문명, 그리고 옥상층에는 미래, 앞으로 나아갈 이런 신세계의 모습을 나타냈었다고 하고 뭐 지금까지도 오사카 엑스포 공원에 위치해 있어서 내부 입장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열린 엑스포들의 상징물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바로 직전 엑스포인 지금도 열리고 있는 두바이부터 두바이.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바이 엑스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두바이 엑스포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돔 형태의 알와슬 플라자, 그리고 하늘정원이라고도 불리는 가든 인 더 스카이 타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알와슬 플라자는 이제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주제와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개막식부터 뭐 다양한 뭐 문화 공연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까지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그 건물에 대해서 엄청나다고 느꼈던 건 네. 이게 거대한 돔 형태인데 천정이 이제 거대한 프로젝션, 이제 뭐 영상을 투과하거나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형태로 변신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놀랍고 엄청나다고. 대리님은 직접 보신 거죠? 못 봤습니다. 아, 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유튜브 아, 검색하시면 네.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직접 보신 줄 알고. 네. 본 것처럼 말씀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또 하늘정원은 한편 55m 정도 되는 타워고 관람객을 태워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이제 회전을 하면서 360도 엑스포 부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지어진 전망대입니다. 네. 또 두바이 바로 직전 월드 엑스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2015년 밀라노 엑스포죠. 상징물이 바로 Tree of Life 해서 생명의 나무입니다. 네.
커다란 인공호수 중앙에 세워졌다고 하고요. 37m 정도 되는 나무인 거죠. 뭐 목재도 들어가 있고 철골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이 형상을 따온 스토리가 좀 특이한데요. 네. 미켈란젤로 다들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던 캄피돌리오 광장에 바닥에 문양이 있었어요. 네. 이 2D죠. 문양이라고 하면 바닥에 이렇게 찍혀 있는 문양이에요. 네. 이거를 3D 형태로 이렇게 쫙 뽑아 올려서 구현한 게 이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 뭐 이탈리아 문화의 뿌리다, 르네상스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네.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낮에는 분수쇼를 보여주고 밤에는 이제 조명이나 음향으로 화려한 쇼로 우리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 봐도 물론 나라의 기술력, 아까 그런 천정도미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당연히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에펠탑부터 차근차근 봤듯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개최하는 엑스포의 주제와도 이렇게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우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상징물이 갖는 의미는 뭘지도 좀 궁금하고 부산도 엑스포 유치하면 좀 상징물을 조성해야 될 텐데 성공한 상징물의 조건 좀 미리 좀 짚어볼까요? 좀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엑스포 주제를 내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스포리를 입히고 홍보하고 엑스포 주제에도 맞다 보니 이제 적절하게 말씀드리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네. 아까 이탈리아와 같이 이제 예술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깊거나 파리 에펠탑 사례처럼 이제 도시 경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역시 또 상징물 자체로는 아주 유니크하거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규모 그리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져야 또 그만큼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빼놓을 수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엑스포 개최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된다면 좀 가장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부산도 이제 상징물이 사실 아직 뭐 설계안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애초에 유치가 되어야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파리도 그렇고 모두 엑스포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 이제 상징물에 대한 그런 공모도 받고 이제 상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던 만큼 부산도 조금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산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좀 잘 녹여서 우리 부산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이면 아무래도 베스트겠죠. 어려울 네.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기술적 성취와 예술성, 스토리 뭐 두루 갖춰야 하고 도시 경관과의 조화도 고려해야겠죠. 무조건 크고 높고 지상 최대, 최고 이런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형태, 대한민국과 부산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상징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다음 주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레츠 엑스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원의 백혜림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